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건웅입니다. 오늘은 민족특강 7번째 강의로서 지난번 3강 때는 일본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조선, 동양 삼국에 대한 그 근현대사가 같이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처음으로 중국 그 근현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13세기 초 중국의 징기스칸에게 참혹하게 침략을 당했던 유럽의 그 나폴레옹은 250년 전에 중국을 잠잠한 사자라고 표현한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8세기 그 당시 청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당시에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가지고 유럽을 다시 침략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감히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접근을 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과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바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루어지면서 인류는 급격하게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아프리카의 싼 노동 인력과 산업혁명의 그 급속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의해서 산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와 중국을 향해 영국은 침략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맨체스터의 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옷감의 원료가 되는 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국은 이미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를 했었고, 인도에 엄청난 양의 그 목화를 영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결국은 산업혁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 차례는 중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사람들은 강희제, 옹종제, 건융제에 거쳐선 150년간의 그 풍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중국인들은 앞으로 불어닥칠 그 엄청난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략과 이권쟁탈의 그 가장 치열했던 서구 강대국이었던 영국, 프랑스가 중국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동양의 중심 국가였던 중국은 1842년 영국의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무참한 대포를 앞에 무릎을 꿇고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근대사의 몰락은 아편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중국의 그 몰락은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중국의 청나라는 약 150년간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그 최강대국일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중국이 18세기 말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달러가 중국이 미국의 그 달러가 공동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중국의 은화, 여기 지금 나오는 은보가 나오죠. 원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원보가 전 세계의 그 공동 화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언젠가는 중국만큼
번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다가 그 영국인들은 중국의 그런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지금 은행이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것도 역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은은 도는 자, 행은 돌아다닌다, 돈이 돌아다닌다는 뜻으로다가 그 중국의 그만큼 은화가 세계 공동화폐로 씌워졌던 것입니다. 그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적어도 중국이 청나라 강희제, 옹종제, 건륭제에 이어지는 150년간의 이 시대는 중국 5천년 역사상 가장 막강한 시기였었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지는 강희제, 그 다음에 그 옹종제, 그 다음에 건륭제, 이 3황제가 이어지는 이 150년간은 중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막강한 시기였었습니다. 중국의 우리 그 3대 황제로 지칭이 되는 진나라,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켰던 진나라 진시황이 집권 기간이 그 37년간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 한고조 유방이 11년간 집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가 23년간 집권을 했었습니다만은 청나라에는 강희제 60년, 옹종제 30년, 그 다음에 건륭황제 60년, 도합 150년간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막강한 시기였고, 또한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중세에서 가장 그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청나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중국의 50여 개 소수민족들을 전부 제압을 해서 중국 영토를 적어도 징기스칸 이후 가장 크게 확장을 시켜놔가지고 그 당시 청나라가 점령했던 그 영토가 오늘날 중국 국경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중국 영토는 러시아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계 경제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지는 안드레이 군도 플랭크가 말하기를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중국의 청나라는 150년간 세계 무역 흑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강대국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이 2위가 오스만 터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족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만주족이 세운 이 청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유럽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당시에 중앙 집권적 군주제를 가졌던 그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였었습니다. 같은 시기 그 청나라 강희제 때는 이 청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그 급부상하면서 강희제는 그 당시 유럽의 그 르네상스 이후 발달된 과학 문명에 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의 부패입니다. 이분은 중국어가 매우 유통했는데 이분이 이 부패가 프랑스로 돌아가자 그 강희 황제는 루이 14세에게 줄 선물로다가 중국 책 49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강희제가 요구하기를 중세 유럽에서 발달된 그 과학 문명에 그 많은 관심을 갖고 프랑스에 있는 과학자들을 중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다가 강희제하고 그 루이 14세 간에는 상당히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유럽의 중심 국가였던 프랑스가 그 당시 그 여기 지금 그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루이 14세와 청나라의 강희제와의 그런 교역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이 모든 유럽의 궁전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의 그 건축 양식을 따라할 정도로다가 프랑스는 유럽의 그 유행을 선도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루이 그 태양왕이라고도 불리는 루이 14세가 적어도 그 새해 첫날 신년도에 그 가장 무도회장에서 루이 14세가 이와 같이 그 중국풍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중국풍 가마를 타고 중국풍 그 지팡이를 짚고 이 연회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곡도 연회장에서 연주됐던 모든 그 악곡은 전부 중국풍의 그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의 그 강희 황제하고 루이 14세 간의 그런 그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자 그 청나라 강희 황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17세기에 그 유럽의 그 프랑스와 그 이제 광동 그 무역항을 최초로다가 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1785년에 그 영국 화가가 이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 광저우 거리에 있는 상점 거리 풍경이고 또 그 외국 상인들이 그 광저우항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 제국의 황제하고 청나라 관복을 입은 그 청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도안이 되어 있던 그 프로이센 제국의 은하가 그때 활발하게 통용이 됐을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3대 도시인 베이징하고 샹하이, 그 다음에 광저우가 지금 유럽의 그 최초로다가 그 프랑스의 문호가 개방이 되자 유럽 상인들은 광저우로 무역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광저우 사람 광동 13행을 통해서만이 그 무역권을 갖다가 청나라 정부가 독점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스웨덴의 예테보리오 이 무역선은 한번 중국을 다녀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이 그 스웨덴의 1년의 그 국민 총 생산량과 맞먹을 정도로 18세기 청나라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청나라 정부는 광동 13행에게만 그 무역 독점권을 줘가지고 그 외국 상인들이 그 광저우에 들어올 때는 그 대표들만 광저우에 그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그 무역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광동에 온 그 광저우에 온 외국 상인들은 철저한 그 통제 속에서 아주 그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중국 말도 배울 수도 없었고 또 허가 없이 중국의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국 상인들은 그 아내를 데리고 광저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과 팔을 드러내는 그런 그 옷차림이 중국 고유의 미풍 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그 외국 상인들의 그 부인들을 갖다가 철저히 출입을 통제를 시킬 정도로 폐쇄적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이 중국의 그런 뭐랄까 그 광저우 항뿐만 아니라 여러 개 그 항에 대한 그 무역항을 열어줄 것과 또 그 광동 13행에게만 그 독점적으로 무역 허가권을 독점해 준 것을 이거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조지 맥카트니 병이 800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영국의 그 사절단들은 그 베이징 여기 나옵니다만 별궁을 돌아다니면서 어렵사리 그 청나라 건융 황제를 찾아뵙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건융 황제를 뵀을 때에 그 중국풍으로다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차잔의 예의를 갖춥니다.
이와 같이 그 광동 13행 이제 광주에 들어와갖고 베이징에서 수도 베이징에서 어렵사리 그 건융 황제를 만나 뵀을 때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건융 황제는 이렇게 그 메카트린 경이 그 모든 예의를 갖춰서 그 무역 항로를 갖다가 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만은 건융 황제는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었습니다. 18세기 그 유럽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중국에다가 내다 팔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청나라 건융 황제는 중국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역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폐쇄적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그 강조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광동 13행 그 유화횡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동 13행이라는 이 총상 우두머리인 여기 지금 오병감을 통해서만이 무역을 독점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유럽 상인들과 대대적인 엄청난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상들, 엄청나게 돈이 많은 이런 그 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로 현찰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오병감이라는, 이 오병감이라는 분은 광동 13행의 총상 우두머리입니다. 이화행단 사장이고, 이 오병감은 그 당시 부동산하고 차밭, 상점 이것을 제외하고 현금 보유량만 청나라 재정의 절반 정도 되는 2,600만 은원을 갖다가 은하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보다 무려 5배 이상의 그 엄청난 현찰을 갖고 있었던 게 오병감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감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의 최대 채권자로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면은 급전을 오병감에게 빌릴 정도로다가, 오병감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 거상이었었습니다.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진은 유화횡단 금고가 불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그 은하, 여기 지금 음보죠. 이 음보가 그 이게 녹아내려 가지고 무려 그 2km나 이게 지금 그 은이 흘러내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병감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 보유량을 많이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광동에 있는 그 상인들이 자기들한테 신이 있다면 그건 곧 돈이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장사치인 배금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표, 명품 브랜드의 그 상표 값어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명품 브랜드가 찍힌 이 상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됩니다. 적어도 200년 전에 그 세계 최고의 그 명품 브랜드는 이 오병감의 그 이화횡단 상표였었습니다. 이 이화횡단 상표가 붙어 있는 이 차는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또 그 세계 가장 큰 무역 시장인 영국 런던을 비롯해서 그 프랑스 파리,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이런 곳에서 이화횡단 상표가 붙어 있는 이 중국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오병감은 참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아주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오병감이가 그 외국과의 그 무역 거래를 할 때 편지로만 주고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감은
중국 거기 광저우에 있는 그 상인들을 갖다가 외국 상인들을 그 자기가 그 점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외국 상인들로 하여금 외국에 자금을 투자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오병감은 영어를 한마디도 했지 몰랐습니다만은 광동 13행의 그 이제 광저우항에서 활동했던 외국 그 상인을 자기 점원으로다 데려다가 고용을 해서 그 점원이 바로 그 유명한 존 모레이 버프스입니다. 이 버프스가 1829년에 약관 16살 나이에 오병감의 그 상점에 점원으로다가 일을 합니다. 8년간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버프스를 통해서 그 오병감은 그 영국 금융시장하고 미국의 보험, 그 증권 회사에다가 막대한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감이 이 청년 버프스를 어여삐 여겨 가지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버프스는 나중에 그 26살 되던 해에 자기 조국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오병감이 전별금이죠. 그러니까 퇴직금 때로다 그 멕시코 은화로다가 50만 냥의 은화를 줍니다. 그래갖고 이 청년 버프스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은 미국 그 대륙간 횡단 열차의 그 철도에 투자를 해서 미국의 최고 가는 철도 재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버프스는 지금 여기 이제 그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이 버프스 이름을 따가지고 그 경제 잡지 책을 발행하죠. 이 버프스 잡지 책은 세계 그 전문 CEO들만 보는 잡지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버프스를 통해서 오병감도 이게 막 많은 돈을 벌었지만 또 이 버프스 역시 오병감을 통해서 자기가 미국의 제철도 재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병감이가 그 미국 상인이 그 오병감한테 돈을 그 빌린 게 약 한 7만 냥의 은원을 빌렸는데 이 실업가가 엄청나게 그 자금 압박을 갖고 고통스러워 갖고 힘들다는 것 갖다가 오병감한테 고백을 하니까 과감하게 그 차용증을 갖다가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그 광동에 그 저기 거기서 사업을 벌였던 모든 외국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오병감은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참 인성이 풍부한 훌륭한 자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훌륭한 하여튼 자금력을 가진 사업가로서 아주 인품이 대단한 인물로다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은원이 나옵니다만 오늘날 그 세계 무역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래는 다 지금 미국의 달러가 다 세계 공동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18세기에는 중국의 이 원보가 세계 모든 무역 대금 결제 수단으로다가 미국 은화가 지금 결제 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뭐랄까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그 표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2003년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11세기부터 20세기까지 1000년간의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6사람이 중국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제 6사람을 그 소개해 올리면 첫 번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다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그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꼽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징기스칸의 손자인 원나라 태조인 쿠빌라이 칸이 뽑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여기 좀 그
명나라 때 그 황관, 이게 내시죠, 내시. 그 유근인데, 이 유근이 그때 당시 뇌물로 받아들인 금이 무려 33만 킬로그램이었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생긴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 화신인데, 이 화신은 18세기 청나라 건륭제 때 아주 유명한 악질 탐관오리였었습니다. 부패한 인물인데, 이 화신이 그 당시 뇌물로 걷어들인 돈이 청나라 국가 재정에 15년치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물이 나온 게, 이게 지금 송자문인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송자문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에 장개석 국민당 정부 시절에 그 재정부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송자문이는 그 송자문의 친동생이 송미령인데, 이분이 바로 장개석 국민당 총통의 부인이죠. 그 자기 친여동생이. 그런 신분을 이용을 해서, 적어도 그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미국 군수물자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였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송자문이는 미국이 보내준 그 원조, 그 군사 원조 대금을 갖다가 뭐 정신없이 그 횡령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현찰 보유량이 200억 달러. 1930년대 후반에 200억 달러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수천억 달러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현금 보유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광동 14명의 오병가미를 우리는 꼽을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그 유럽 상인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세계 최고 명품이 그 중국산 차, 도자기, 비단입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명품, 중국산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 대신에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 엄청난 양의 은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다음 중국에 그 당시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그 무역 교역량의 은이 중국에 쏟아져 들어간 은이 무려 2,800톤이나 된다고, 28,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은을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직 추위를 걱정해야 했던 시절, 그 난방 시절이 없었을 당시에 중국 비단은 세계 최고의 최고급의 그 섬유로서 아주 영국 사람들은 그 따뜻한 중국 비단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이 영국 사람들은 유라시아를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중국의 그 비단을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중국 비단을 꼭 사는 것이 자기네들이 꼭 입어보고 사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가 중국 비단이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말서부터 중국에 그 홍차 붐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차 소비량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되죠. 그 영국 사람들은 여기 지금 그 도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차가 중국 영국 사람들의 그 문화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가지고 영국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탁자 위에 우유 대신 하루 차를 마시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잠자기 전까지 무려 하루에 한 7, 8차례 그 티타임을 즐기면서 이 차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게 되죠. 근데 이 차는 여기 지금 중국산 차는 일회성 소비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그 부가가치가 높았습니다. 여기 뭐 172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무려 퍼센트 집단이
2만 5천 배에 가까운 급속도로 이렇게 차 소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인들이 이렇게 중국 차를 즐기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집에서 쉽게 차를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대륙에서 들어온 그 설탕하고 중국산 차가 결합이 같이 만든 그 식품, 이 신대륙에서 들어온 그 설탕하고 중국산 차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그 독특한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이 그 피로 회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최고위층에는 귀족들까지 모든 국민이 차를 소비하면서 차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서 온 이 향긋한 차는 고대에는 그 병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가 술같이럼 이렇게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유럽 귀족들은 없어서는 안 될 문화로다가 중국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18세기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에 차가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1년에 차를 갖다가 수입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은혜양이 약 한 1만 양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중국에다가 영국이 갖다 내다 팔았던 상품 중에서 모직물, 면, 기계를 다 합해봐야 약 한 1,500량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6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은을 중국에다가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은을 중국에 쏟아붓던 이 은을 되찾기 위해서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가지고 그 값싼 그 아편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국의 쾌락과 지옥의 고통이 함께하고 있다는 아주 이 아름다운 양귀비 꽃이 이게 열매를 맺으면은 이와 같이 그 마약 중독성이 강한 이게 아편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 사람들은 이 아편을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중국에다 그 중국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모든 중국인들이 그 쉽게 아편을 피울 수 있도록 이 파이프 담뱃대를 갖다가 무상으로 분배를 해줘 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중국인들이 그 아편 소비량이 뭐 들불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영국 사람들은 그 뭐랄까 중국인들한테 접근을 해갖고 이 마약 중독성이 강한 아편을 갖다가 진통제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에 아주 특효가 있다면서 한번 피워보도록 권장을 하자 중국 사람들은 호기심에 한두 번 아편에 손을 댔다가 강한 그 아편 중독자가 돼가지고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늘어나고 뭐 완전히 그 가산이 다 망한 사람들은 이리 부지기수로다가 아주 그냥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그 해안 지방인 그 상하이, 홍콩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그 아편 중독자가 무려 1,200만 명이란 그 뭐 아주 점점 더 늘어나갖고 뭐 걷잡을 수 없이 중국이 곧 사회가 무너질 정도로다가 엄청난 그 마약 그 아편 중독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영국에 수출했던 그 차보다 그 아편을 수입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했던 그 은의 양이 18년 동안 무려 4만 상자, 약 2억 량의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일단 중국에서 쏟아부었던 이 은이 다시
회수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중국이 무역과 영국과 이 무역 역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엄청난 경제적 붕괴가 오면서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죠.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그 아편 밀무역을 갖다가 철저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임칙서가 1838년에 아편을 막는 그 흠차 대신으로 임명을 해서 광저우로 급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임칙서는 광저에 도착해가지고 영국 상인하고 그 아편 밀거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광동 13행 총상 우두머리인 이화행단 사장인 그 오병감이를 갖다 체포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칙서는 그 이듬해 1839년에 영국 그 홍콩하고 상하이 이게 남부 해안 지방에 정박해 있는 영국 상선을 기습적으로 습격을 해가지고 그 아편 무려 2만 상자를 갖다가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칙서는 뿐만 아니라 이 아편을 갖다 몽땅 압수해가지고 이거를 그 물하고 소금하고 그 다음에 석회석으로 갖다가 그 융화시켜가지고 이걸 바다에다가 그 다 아편을 갖다가 그냥 희석시켜갖고 내다 버리는데 임칙서가 그때 당시에 그 영국 상인들한테 압수했던 그 아편이 무려 1200톤이나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희석시키는 데만 23일이 걸렸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상인들이 그 임칙서에게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청나라에다가 그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의 그 보스당에 있었던 그 글래드스턴경이라고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분이 그 아편 전쟁을 승인하는 의회, 이게 영국 의회입니다.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명분도 없는 이런 아편 전쟁을 갖다가 승인할 수 없다고 해갖고 신사의 나라인 영국이 이런 비인륜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영국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2만 명의 그 정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나라군은 그 80만 명이 그 무장을 했는데 그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했죠. 거의 영국하고 청나라하고는 그 전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그 네메시스호라는 이 배 자체가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만 이 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기계 산업이 발달돼 갖고 이 기동력하고 화력은 그 청나라 여기 좀 이 정크선 이제 범선인데 감히 그 게임이 되지가 않았죠. 일방적으로 해갖고 아편 전쟁에서 그 중국이 1842년에 처참하게 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은 아편 전쟁의 그 패배로 인해서 영국에게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그 불력적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지금 홍콩을 150년간 영국에 조차 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여기 이게 지금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 조약에서 청나라는 전쟁 배상금으로 2,100만 달러 그리고 또 중국 돈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오병감이는 영국과 아편 밀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여 갖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자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중국 정부에 엄청나게 헌납을 하고 자기가 방위대를 조직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역부족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임칙선은 그 아편 전쟁의 그 패배로 인해서 그 신장 위구르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그래갖고 이 오병감이가 전쟁 배상금 2,100만 달러 중에서 3분의 1인 700만 달러를 갖다가 혼자서 다 그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을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국이 아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그 철강 산업과 선박 보유량은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뒤이어서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이 그 공업화에 그 성공을 하면서 군사력이 막강해지자 그야말로 그 약소 국가들을 침탈에 들어가는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이런 그 서구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약소 국가를 침략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것을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확인이 되자 이 굶은 이리 새끼 떼 모양으로 이 서구 열강들은 중국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수전에 태평천국의 난을 비롯해서 1842년부터 1852년까지 약 10여 년간에 걸쳐서 100여 차례 이상의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태평천국의 난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20년 만에 1860년에 또다시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또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영국군하고 이 프랑스 이 두 나라가 그 중국의 그 유명한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나옵니다만은 이 원명원이 그 청나라 황제의 휴양지입니다. 근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이 원명원에 몰래 들어갔고 이 원명원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놔요. 이게 원래 그 모습인데 참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히 다 파괴돼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그가 말하기를 이분은 그 문학 작가이다 보니까는 이 원명원이 인류 문화 유산이다. 이건 참 두고두고 우리가 그 후세들에 물려져 이 문화 유산이 영국하고 프랑스 때에 의해서 이게 잿더미가 된 걸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글을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두 명의 강도가 원명원에 몰래 들어가갖고 잿더미로 만들었다. 근데 그 두 명의 강도는 영국과 프랑스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아주 개탄을 하게 됩니다. 이날 이 화재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이날의 이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는 그 어린 유학생들을 갖다가 서양에 엄청나게 보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양을 배워서 서양을 물리친다는 양무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중국이 어쨌든 개화를 하려고 무지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원명원이 불타고 난 다음에 1895년에 중국은 또다시 청일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청나라하고 일본은 똑같이 전함하고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포로. 그런데 이 청나라하고 이 일본은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개방이 됐습니다. 1860년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문호가 개방이 됐고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이 됐습니다만은 중국이 그 당시 아편전쟁 당시 오히려 일본보다 더 군사력이 막강했는데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패전하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주 군벌 세력들에 대한
엄청난 극심한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패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아편전쟁 당시 나온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민중 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가가 그 국력이 쇠퇴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되죠. 중국이 이러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 최초로 그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1881년 이게 당산은 하북성에 있습니다. 하북성 당산에서부터 석탄 탄광지인 서각장까지 중국 최초로다가 10km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일이 그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 철도의 그 진동 소리가 왕릉에 묻혀 있는 선왕의 영혼을 흔든다는 이유로다가 철도 운행을 중지시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칼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갖고 있는 이 청나라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중국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거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서 문호가 개방되고 난 다음에 1868년 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천민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그 메이지 유신을 단행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무려 100여 명의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학생, 지식인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유학부나 사절단들이 서구에 발달된 과학 문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2년간에 걸쳐서 660일 동안 미국을 비롯해갖고 유럽 등 서구 열강을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그 발전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대륙 횡단 열차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철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로 그 귀국하자마자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를 갖다 개통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1872년에 철도 개통식인데 이때 철도 개통식에는 메이지 천황이 직접 그 테이프를 끈 정도로다가 일본이 개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독일의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날 정당제도와 똑같은 국회를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산업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그 세계 정세 속에서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그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근대화에 뒤처져 있다 보니까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하고 그 유명한 대중화시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또다시 중국은 8개의 연합국에 의해서 중국 수도 베이징 심장이죠. 중국이 또다시 8개 나라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이 8개 나라들은 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갖다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점령을 하는데 그 점령지의 주둔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그 점령국의 깃발을 달 정도로다가 수도 베이징이 무려 8개 나라로다가 8개 나라의 깃발이 펄럭이는 참 근데 이렇게 치욕적인 경험을 한 나라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8개 나라 군대의 모습이고 이것이 지금 8개 나라들이 중국 수도 베이징을 갖다가 이 150년 동안 가장 강대했던 이 청나라의 그 근육질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갖다가 8개 나라가 무참하게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은 적어도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거란, 여진, 몽골에 의해서 17세기 누라치에 의해서 그 중국이 점령당하고 300년 동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갖고는 같은 동양인 일본을 포함해서 8개 나라가 청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되죠. 근대 역사에서 이렇게 치욕을 당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으로 이제 점령해 들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1901년 그 이듬해 그 유명한 중국은 11개 나라와 신축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청나라가 5년 국가 재정에 해당되는 약 4억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냅니다. 청나라는 1842년 아편전쟁 이후 60년 동안 매년 서구 열강이 뜯어간 돈이 무려 7억 5천만 냥이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 게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그 당시 150년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렇게 엄청나게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서 뜯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중국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지켜줄 힘도 없었고 국가의 그 주권 행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그 이후로 무려 100여 개의 그 불평등 조약을 하면서 사실상 유럽 강대국들에게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백성들을 지켜줄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사람들 1년에 약 몇백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도 가는 속에서도 중국은 여기 지금 만주 군벌 대표인 이게 원세계 여기 지금 장장입니다. 만주 군벌에 대한 지긋지긋할 정도로 엄청난 부정부패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서태후의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그 타락한 호화 사치 생활로 인해서 더 중국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서태후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서태후가 어느 정도 그 사치병이 심했냐 하면은 서태후가 하루 식사 비용이 한 끼 식사 비용이 그 당시 중국인 농민들이 10,000명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서태후는 128가지의 그 온갖 산의 진미에 그냥 식단을 차려놓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상상만 하는 자기 식단 차려놓은 거 말고 똑같은 식단을 또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옵니다만 중국의 이 화려한 그 비단 옷이 무려 3,000상자나 있었다고 그래요. 서태후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그야말로 그 사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호화 생활을 하니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중국은 내후 외환으로 인해서 그 화려했던 대중화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 손문이 말하기를 중국은 기울어져가는 기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다가 1911년 10월 10일 그 유명한 신해혁명을 일으키면서 만주족이 세웠던 청나라 왕조 시대를 무너뜨리고 중국 최초로다가 손문이 민권, 민족, 민생, 삼민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중국 5,000년 역사의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공화제를 채택해갖고 중화민국을 탄생시킵니다. 이것은 명나라 멸망 이후 300년 만에 같은 한족인 손문에 의해서 중화민국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19세기 말 청조 만렵에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만주 군벌 세력의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그 민중들의 말할 수 없는 민중 봉기 그리고 일본과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중국은 무려 100여 년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시달렸던 중국 민중들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맨주먹으로 자기 조국인 중국을 등지고 엑소더스, 민족 대이동이 단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탈출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과 미국으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민 초기에 그 어금니를 깨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중국인들 그 특유의 생존 비법으로다가 근면, 성실, 저축, 내핍생활을 통해서 또 화교의 그 고유한 그 화교 상수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게 지금 대만 플라스틱 왕영경 회장인데 부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만났던. 그 다음에 여기 태국 방콕은행 설립자 이게 진필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장강실업, 홍콩 장강실업의 이가성 회장.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인도네시아 삼림그룹 임소량 회장. 그리고 여기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싱가포르 이강요 수상하고 오작동 총리.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그 아키노 대통령. 이 사람들은 국적만 다르지 다 똑같은 한족입니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 미국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그 8천만 화교들이 나름대로 경제적 성공을 거둬가지고 오늘날 중국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달러를 싸질머지고 돈보따리에 싸질머지고 자기 조국으로 지금 대거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1997년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태국, 동남아에 불어닥쳤던 IMF 당시에 전 세계는 경제 불황으로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유독 중국만큼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인류 역사상 사상 유례가 없는 10년 이상 그 당시에요.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탄탄대로를 나가면서 달려가면서 그 미국의 달러가 쌓여가는 경제적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화교 2, 3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성공을 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싸질머지고 자기 조국인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고향에다가 끊임없는 투자와 지원을 해가지고 그 광저우, 홍콩, 상하이, 중국의 가장 그 핵심적인 산업시설인 산동반도를 황금 해안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 화교 2, 3세들이 경제적 성공을 거둬갖고 자기 조국에 투자했던 데 가장 큰 밑받침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동양의 세력이 일본 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쏠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동양의 일본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의 델카세 외상, 델카세 외상이 고종임금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했고 조선은 머지않아서 일본의 침략을 대비해서 삼국간섭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삼국간섭 동맹, 여기
만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삼국 간섭 동맹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대만하고 요동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대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지만은 요동 땅을 내준다는 것은 일본이 중국 본토를 갖다가 바로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 부장대신 이용장이가 일본과 강화조약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나가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미리 교섭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전국으로서 이 조약에 서명할 것 같으면은 일본이 요동 땅을 요구하게 되면은 삼국이 간섭을 해서 요동 땅을 되찾게 해달라고 미리 교섭을 맺어놓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딱 요동 땅하고 이 대만을 요구하니까 이용장 그 당시 이용장이가 이 조약에 서명을 하죠. 근데 이용장이는 그 당시 요동 땅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 요동 땅은 지금 동북 삼성이죠. 동북 삼성은 길림성 그게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다시 얘기해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고구려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근데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바로 발해, 그 발해의 뒤를 이어서 지금 아까 나오는 이게 거란족의 야올 아부기가 요 나라를 세워갖고 중국을 갖다 점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여진족의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워갖고 점령을 해죠. 중국을. 그 뒤를 이어서 몽골족의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중국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17세기에는 그 만주족인 청태조 누라치가 그 청나라를 세워갖고 중국을 300년간 지배합니다. 요동을 얻는 자가 중국을 얻는다는 옛말에 있듯이 동북 삼성인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해룡강성이 이게 흑룡강성을 얘기합니다. 지린성, 나오는 저기 요녕성, 길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 베이징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동북 삼성이 요동 땅이 점령당하게 되면은 중국 내륙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수나라 양제하고 당태종이 끊임없이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왔던 그 역사가 말해주듯이 중국에게는 이 동북 삼성의 그 방위가 무너지면은 중국이 내륙이 위협받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에게는 마지노선입니다. 일종의 최후의 보루죠. 생명선입니다. 이게 요동 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이 요동 땅을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해 들어가려는 그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니라 다를까 이게 지금 시모노세키입니다. 이게 시모노세키는 1895년 4월 17일 날 이토 히로부미 이제 일본의 승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청나라 부장 대신 이용장이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대만하고 요동 땅을 요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이 만약에 요동 땅을 갖다가 점령하면 삼국이 동맹을 맺었고 일본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악소리도 못하고 이거 취소해버려요. 그게 그 유명한 삼국간섭 동맹입니다. 그 대신에 일본은 영국과 아편전쟁, 이제 청나라가 아편전쟁을 벌여가지고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2,100만 달러하고 홍콩을 150년간 내준 걸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
2억 3천만 냥, 일본 돈으로 약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대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억 3천만 냥이라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은 1890년대 청나라 1년 국가 재정이 약 7천만 냥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청나라 3년간 그 어마어마한 큰 대국이 3년간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일본에게는 약 한 4년간에 걸친 그 수익금을 갖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혹독하게 수탈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이 민족적 감정이 나쁜 건 뭐냐면은 뭐 일본이 침략 당시에 난징 30만 난징 대학살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도저히 청나라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다 혹독하게 전쟁 배상금을 갖다가 빼앗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큰 돈을 뺏어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2억 3천만 냥이라는 이 금액은 전함 5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중국과의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델카세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 델카세 프랑스 외무장관입니다, 이분이. 델카세 외무장관이 편지를 보내요, 고종임금한테. 조선은 일본 침략에 대비해서 삼국간섭 동맹을 맺으십시오. 그렇게 제안하니까 고종이 답변하기 참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에게는 친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이 즉각 군대를 파견해 갖고 우리를 도와줄 텐데 번거롭게 뭘로 그 삼국간섭 동맹을 맺느냐고 이런 한심한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권을 갖고 있었던 우리 대신들은 삼국간섭 동맹이란 이 자체를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이시고 우리나라 초대 대법관을 지내셨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 김병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여러 가지 흉년이 많다. 근데 제일 무서운 흉년이 인물의 흉년이라고 개탄을 하셨어요. 적어도 청나라에는 국왕 대신 이용장이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다섯 수 앞을 내다보고 일본에게 중국이 분할될 수 있는 그 위기를 이용장이는 극복해낼 수 있었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만 바라보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종임금님이 왜 미국에다가 그렇게 의존을 했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19세기 말 러시아, 일본, 중국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미국 알렌 공사가 고종임금님한테 접근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미국은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다. 따라서 만약에 조선이 이들 세 나라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미국이 즉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각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조선을 구해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고종임금님은 최초로 그렇게 여러 나라가 통상을 요구했는데도 대원군 이후 쇄국정책을 썼습니다만 최초로 미국하고 조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1882년이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면은 미국이 즉각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조미 통상조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다 가스라 데프트 비밀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가스라 일본 그 당시 총리였었어요. 수상.
데프트 루즈벨트 대통령 특사하고 비밀협약을 체결했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데 일본이 묵인을 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미국이 묵인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을 믿었던 고종임금님이 델카세 외상이 삼국간섭 동맹을 맺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고종은 그 알렌공사의 말을 믿고 그 통상조약에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 미국에게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이 배신 속에서 미국에게 첫 번째 배신당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일본한테 그대로 식민지배를 받았던 이 역사의 쓰라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오늘날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로 둘러싸는 이 동북아 국제 정세, 우리는 적어도 150년 전에, 120년 이전이죠. 정확하게 1889년이니까 120년 전에 제2의 청나라 북양대신 같은 이용장이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위정자들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냉철하게 반성을 해보는 입장에서 저는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